안녕하세요. 토목모티브의 밴드직입니다. 지난 시간 토지기초 1 농지에 대해서 공부했는데요. 농지의 지목과 농지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고요. 이번 시간, 지난 시간 이어서 토지기초 2 농지 관리와 처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농지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그럼 오늘은 농지법에서 말하는 농업인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농지법 시행령 제3조 농업인이란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안형생 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자, 그 다음으로 농지에 330제곱미터 이상의 고정식 온실,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에서 농작물 또는 단형생 식물을 경작 재배하는 사람, 농업 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사람. 자, 이런 것을 농지법에서는 농업인이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우리가 일반인들은 토지를 사서 농업인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저희가 사서 그 토지에서 농작물을 키우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소유하면 일단 농지법에서는 농업인이라고 봅니다. 물론 여기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 농업 경영체라든지 농업 조합원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해서 실제로 농업 경영을 하는 경우에는 또 여러 가지 부가적인 사항이 있지요. 하지만 일반적인 우리가 농업인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우리가 도시에서 또 관심 있는 토지에 투자를 할 경우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매수해서 경작을 하면 일단 농업인으로 인정은 받습니다. 자, 그래서 농업인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 다음 임장을 다니다 보면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에서 한계농지와 영농여건 분리농지라는 것들이 종종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한계농지와 영농여건 분리농지는 무엇인지 한번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계농지와 영농여건 분리농지는 법령 자체가 틀립니다. 한계농지는 농어촌 정비법에서 규정하고 있고요. 영농여건 분리농지는 농지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계농지는 농어촌 정비법에서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입니다. 일단 농업진흥지역 밖,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 중에서 최상단부에서 최하단부까지의 평균 경사율이 15% 이상이거나 또 집단화된 농지의 규모가 2만 제곱미터 미만인 농지는 한계농지라고 농어촌 정비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잘 또 알아야 할 내용이 평균 경사율이 15%이거나 집단화된 농지의 규모가 2만 제곱미터 미만, 어디에? 농업진흥지역의 농지 중에. 둘 중에 하나만 추면 한계농지로 본다라는 소리죠. 그러면 영농여건 분리농지는 농지법에서 뭐라고 규정을 하냐면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 중, 한계농지와 마찬가지로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 중에서 또 최상단부에서 최하단부까지의 평균 경사율이 15% 이상인 농지로서, 자, 여기서 한계농지와 틀린 내용은 영농여건 분리농지는 기본적으로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 중에 상단부와 하단부의 평균 경사율이 15% 이상인 농지를 기본적인 베이스를 깔고 간다는 소리죠. 그래서 경사율이 15% 이상인 농지로서 첫 번째, 시군의 읍면지역에 있는 집단화된 농지의 규모가 2만 제곱 미만인 농지이다. 자, 정리해 볼까요? 한계농지는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 중에서 상단부와 하단부의 평균 경사율이 15% 이상만 되면 한계농지고, 또 규모가 2만 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는 한계농지로 지정할 수 있다는 소리죠. 반면에 영농여건 분리농지는 농지법에서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 중에 평균 경사율이 15% 이상인 농지는 기본 베이스, 다음으로 시군지역의 읍면지역에 있는 집단화된 농지의 규모가 2만 제곱 미만인 농지가 영농여건 분리농지다. 자, 그래서 한계농지와 영농여건 분리농지의 특징을 보시면 영농여건 분리농지는 개인 간의 임대차가 가능합니다. 자, 우리가 농지법 개정이 된 게 1996년 이후에 우리가 취득한 농지, 현재죠. 농지는 농지가 개인 간의 임대차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996년 이후에 취득한 농지는 개인 간의 임대차는 금지이다. 이런 내용을 아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특이한 점이 영농여건 분리농지는 일반 법인도 취득이 가능하다는 소리죠. 일반 법인은 실제로 전용허가 외에는
농지를 취득할 수 없었지요. 근데 영농여권 분리농지는 일반 법인도 취득이 가능하다. 그리고 농지 전용 시에 농지 전용 신고로 또 개발이 가능하다. 그리고 한계농지는 정비지구로 농어촌 정비법에 의해서 한계농지 정비지구로 지정을 받습니다. 지정을 하는 경우는 시장 군수이거나 또 민간도 지정을 요청할 수가 있다는 소리죠. 그래서 한계농지로 정비지구로 지정 시 설치하는 시설 용지에는 농지 보존 부담금이 감면이 된다. 그래서 그런 내용은 농어촌 정비법 제94조에 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한계농지 감면시설 농어촌 정비법 제94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한계농지에 설치하는 시설은 농지 보존 부담금이 감면 대상이다. 다만 수도권 또는 광역시에 속하지 않은 읍면지역에 설치해야 된다. 수도권 경기도죠. 광역시에 속하지 않은 읍면지역에 설치하는 시설에 정비법 94조에 따라 설치하는 시설은 농지 보존 부담금이 감면 대상입니다. 농어촌 정비법 92조를 보면 그 시설은 과수, 원예, 특용작물, 축산단지, 양어장 여러 가지 조성의 시설 설치가 있는데 우리들이 관심 가져야 될 그런 한계농지는 농어촌 관광 휴양단지라든지 관광농원이라든지 요 관광농원 참 재밌는 사업이죠. 그래서 요 나중에 한번 또 따로 관광농원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한번 준비해서 보여드릴 텐데 오늘은 넘어가고요. 또 관광 숙박시설 그리고 3번에 있는 게 이제 주택 택지죠. 부속농지, 공업시설, 전시장 주택을 분양할 수 있다는 소리죠. 4번 종교 집회장, 아동 관련 시설, 업무 시설에 대해서는 농지 보존 부담금이 감면이 된다는 소리죠.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사항이죠.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한계농지 정비지구 지정된 거 다운로드 받아봤는데 잘 안 보이네요. 그래서 한계농지 사업 대상자는 사업 주관기관은 시장 군수입니다. 시장 군수가 사업 주관기관이고요. 또 사업 시행자는 물론 시장 군수가 될 수도 있고요. 또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자, 민간도 한계농지 정비지구로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라는 소리죠. 그래서 지정을 신청을 해서 지금 정비법 92조에서 얘기하는 이러이러한 사업들을 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영농여권 분리농지와 한계농지는 상당히 또 메리트가 있는 농지이지요. 그만큼 농업 환경이 좋지 않다 보니까 일반 저희 입장에서는 상당히 연구를 잘 해서 개발을 하면 또 좋은 수익이 날 수 있는 농지입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이제 농지 처분 통지 명령이라고 나왔는데요. 저희가 농지에 대해서 알고 농지를 매수를 해서 나중에 나오는 농지 취득 자격 증명원을 통해서 농지를 매수 후에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실제로 농지를 취득하면 농지 이용 실태 조사라는 거를 8월에서 11월 사이에 합니다. 대체적으로 한 5년 이내에 관내 농지, 관내 거주자들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데요. 일단 농지 이용 실태 조사라는 거는 8월부터 11월 사이에 이루어지는데 과연 농지를 취득한 목적대로 그 농지를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지요. 그래서 농지 취득 후에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 실태조사에서 적발이 되면 1차적으로 1년 이내에 처분할 것을 통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처분 통지라고 하고요. 어떻게 보면 1차 경고지요. 그래서 1년 이내에 처분하라는 통지를 하는데 청문회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공문이 문서로 날라옵니다. 그럴 경우에 만약에 통지를 받은 후에 1년 이내에 농사를 계속 짓지 않을 경우에는 그 다음에는 바로 처분할 것을 명령하는 처분 명령이 날라옵니다. 그것도 6개월 이내에 처분 명령을 받은 후로 6개월 이내에 처분을 해야 된다는 소리죠. 그럼 우리가 가만히 풀어보면 8월에서 11월 사이에 실태조사에 적발이 돼서 그 다음에 처분 통지가 날라오면 그 다음에 그해 또 농사를 안 지으면 그 다음에는 6개월 이내에 처분할 것을 명령한다는 소리죠. 자, 그렇다면 처분 통지 후에 우리가 다시 3년 이상 작용, 통지가 날라왔을 때 3년 이상 작용을 한다라면 그 처분 통지는 유예가 되죠. 연속해서죠. 3년 이상 연속해서 작용할 경우에는 처분 통지가 유예가 되고요. 다시 이제 그 처분 통지가 없어진다라는 소리죠. 3년 이상 작용을 하면. 그런데 통지 받은 후 작용을 하지 않을 경우에
처분 명령을 받은 농지는 다시 작용을 하더라도 처분해야 된다는 소리죠. 다시 한번 설명드리자면 처분 통지 후에 3년 이상 작용을 하면 되는데 그 다음에 작용을 하지 않아서 1년 이내에 작용을 하지 않아서 명령을 받은 농지는 다시 작용을 하더라도 처분을 해야 된다는 소리죠. 그래서 처분 통지와 처분 명령은 차이가 있다. 그래서 처분 명령을 받으면 6개월 이내에 처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처분 명령 기간 내에 처분 이행을 하지 않으면 해마다 매년 공시가의 20% 이행 강제금이 농지 처분 시까지 부과가 된다는 사실 꼭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농지는 취득 후에 관리를 상당히 잘 하셔야 된다.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작용을 못해서 처분 통지를 받더라도 다시 3년 이상 연속해서 작용을 하면 되니까 그런 관리를 잘 하셔야 된다는 내용이고요. 자, 농지법 10조를 보시면 처분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요거는 처분 통지죠. 세대를 같이 하는 세대원이 아닌 자에게 처분을 해야 됩니다. 같은 세대원에 처분을 하는 거는 인정이 안 된다라는 소리죠. 그래서 처분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세대를 같이 하는 세대원이 아닌 자에게 처분을 해야 되고요. 또 법인의 경우에는 상법상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뭐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에게 처분을 해야 됩니다. 법인 내에 뭐 대표자라든지 여러 가지 관계인에게 처분하는 거는 안 된다라는 소리죠. 자, 그래서 오늘은 농지 관리, 농업인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이제 이 농업인이 되면 농지법 시행령 제29조 사항 1호 남옥인가요? 우리가 혜택을 많이 받는 농업인들이 있죠. 그런 농업인에게는 농업인 주택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데 그건 다음 시간에 또 하기로 하고요. 오늘은 농업인이란 과연 무엇인가와 또 농지를 취득 후에 농지를 취득 목적대로 이용을 안 하시면 농지 처분 통지, 명령에 대한 내용을 또 한번 공부해 봤고요. 또 농지에서 우리 일반인들이 관심 많이 갖고 있는 영농여권 분리농지라든지 한계농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좀 더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공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